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전동신문의 사전 준비를 통해서 중요한 이슈 논지에 대해서 좀 대단하게 드려봤습니다. ICT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ICT가 개발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의 ICT 규모와 전략이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ICT 분야가 계속해서 크로스 커팅, 전 분야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거의 또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모든 분야에서 사실 다 이렇게 ICT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ICT를 활용하는 ODA라고 하는 ICT4D라고 하는 이 분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이런 영향 같은 것들을 보기가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이제 이게 ICT4D고 ODA고 이게 아니라고 사실은 잣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키스디라고 하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기존에 이제 그 ODA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사업 목록들을 이제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이게 ICT ODA인가 아닌가를 손수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 결과를 보고서로 펴내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요, 분석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증여 등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계속해서 그냥 ODA, 그러니까 ICT만 다루는 ODA의 이런 비중은 점점 더 이제 작아지고 있지만 융합 ODA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또 같이 이제 ICT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ICT ODA 규모는 훨씬 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 ICT만 다루는 그런 ODA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제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ICT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교육이면 교육, 보건이면 보건, 공공행정이면 공공행정 이런 식으로 ICT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ODA들을 한번 봤더니 그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ICT ODA가 국내에서 ICT를 다루고 있는 이런 ODA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런 ICT ODA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성의 향상 차원에서 인터넷 접근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이카에서 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ICT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개도국의 보건 의료 부분에서 약을 특히 폐결핵 같은 것들은 이제 약을 제때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건의료기관이랑 이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약상자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한다든지요. 그다음에 뭐 전자정부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주민 카드 같은 이제 전자주민 카드 같은 것들 만들어서 그런 걸 또 이제 수출이랑도 연결을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디지털 개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특히 코이카에서 2021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ICT ODA, 그러니까 디지털 ODA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전략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분야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ICT ODA지만 이걸 특별히 몇 가지 영역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는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디지털을 주류화하는 것을 확대한다든지 디지털 정부나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경제, 데이터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 핵심 사업들을 조금 더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국내외의 생태계를 잘 구축한다든지 하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활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CT ODA가 일반 ICT, 그다음에 ICT 기술을 하는 다양한 섹터들, 보건, 교육, 환경, 농업, 경제, ICT 기술을 분석한 융합 ICT 주도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비슷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ICT ODA 분야 순수 규모, 소대 규모를 봤을 때 한국이 가장 많은 ICT ODA 하는 국가로 분류가 된 것으로 제가 기술을 주목한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스마트 약성자 오로프 사업을 제가 성과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전에 강의하셨던 보건교육,
스마트 약상자 성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ICT-는 MDG나 SDG에서 어떻게 다른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강연에서도 SDG가 어떻게 ICT를 포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MDG 시대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ICT를 다루는 목표가 있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목표 8번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이제 8번 목표가 있었는데요. 8번 목표의 F 하나 이제 수단으로서 민간과 협력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 특히 ICT의 혜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한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SDG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더 ICT를 좀 더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목표들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9번 목표죠. 9번 목표가 이제 그 산업, 그 다음에 혁신, 인프라를 다루고 있는 9번 목표인데요. 이 9번 목표 C에도 보시면은요, access to ICT,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이제 현저하게 늘려야 하고, 그리고 2020년까지 최빈국을 포함해서 인터넷이 유니버설하게, 그 다음에 그 가용하게, 어포더블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CT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개별 목표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4번 목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고등교육에서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의 모빌리티라고 하죠. 교육의 이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로서 ICT를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목표에서 성평등과 관련해서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ICT를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7번 목표, 역시 파트너십을 다루는 곳에서도 혁신 캐퍼시티, 혁신 역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술 혁신과 관련된 ICT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SDG로 오면서 SDG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서 ICT가 훨씬 더 부각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교수님과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고 계신 조합원들의 말씀드린 두 개의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ICT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러 자료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SDG 목표와 ICT 간의 이 정확성에 대해서 ITU가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전액 수비였던 SDG 9번, 4번, 5번, 17번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보기에서 강력성이 있다라고 주셨는데 ITU에서는 SDG 1번부터 17번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ICT가 SDG 여러 것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문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ICT ODA가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성공을 그렇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ICT를 이렇게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ICT 프로젝트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사실은 보려고 하면은요, 그 효과적이라고 하는 기준을 물론 당연히 다른 사업에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좀 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개발에 대한 효과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요. 딱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도국일수록 또 가용 데이터가 이제 많이 없다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그 IT 사업이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면 선진국을 기준으로 이제 한 거기는 한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제 실패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매년 편에는 좀 굉장히 유명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스탠디시 리포트라고 하는 하우스 리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최근에 몇 년간, 5년간 뭐 5만 건 이상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서베이를 통해서 심층 조사를 해서 얘들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요, 제 시간에, 그 다음에 예정된 예산 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했는가? 그러면 성공. 혹시 예산이 초과하거나 시간이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파샬리, 부분 성공, 다 완료되기 전에 사업이 그러면 이제 실패,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프로젝트들이 보시면 이제 한 31% 정도만, 2020년 기준으로 31% 정도만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 20% 정도가 완전히 실패, 그러니까 중간에 취소. 그리고 한 50% 정도가 비용이 초과되거나 시간이 초과되거나 어쨌든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도국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어떤 개도국의 교실 환경,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한다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 시간에 구현이 될 수 있었을까? 정해진 그런 예산 안에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 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 사실 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개발도상국에서 ICT 프로젝트가 실패를 이제 선진국에서도 많이 실패하는데 50% 이상이 이제 70% 가깝게 성공을 못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가 굉장히 높을 거고요. 당연히 기술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든지,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도 활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OLPC 사업에서도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의 부족, 그 다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부족, 인터넷의 부족, 그 다음에 뭐 기계의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니션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수적인 상황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디자인 리얼리티 갭이라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합니다. 리타 잭스라는 이제 학자는요, 이 IT 사업을 기획하는 이제 그 기술자들은 선진국에 있는 환경에서 인터넷도 빵빵 잘 되고, 그리고 전기도 걱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당연히 전문가를 부를 수 있는 환경에서 디자인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활용되는 이 개도국의 환경, 리얼리티에 대한 이해는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 디자인과 리얼리티의 갭, 정보나 기술이나 프로세스나 목표나 가치나 역량이나 지식이나 뭐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이제 차원에서의 갭이 ICT 프로젝트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어떤 ICT가 포함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물적인 어떤 자원, 그 다음에 인적인 자원, 휴먼, 소셜, 사회적인 자원, 그 다음에 또 재정적인 자원, 디지털 자원이 모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하나만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디지털을 끼워 넣으면 되지만 개도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만 가지고 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부분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ICT 프로젝트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확 통계를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현지 맥락, 디자인과 리얼리티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한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 개발자들, 기술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수시의 주택 도시에 여기 IT 대학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배출하는 있는 IT 전문가들이 수료율이 상당히 낮다. 전문 능력 교육을 그냥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데 전에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국의 현실, 사업이 성공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례와 잘 맞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은요. 개성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디지털 기술은 보편적인 디지털 기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보급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엠페사 같은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거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온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유선 인터넷이었죠. 집안에 이제 전화 모뎀을 활용하는 픽스드 인터넷, 유선을 활용하는 인터넷들이 먼저 발달을 하고 그 이후에 모바일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넘어간 이런 이제 단계적인 업전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도상국 특히나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유선 전화죠. 이걸 하기 위해서 땅에 다 선을 묻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인프라를 사실 구축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사실 거치려고 하면 인터넷이 이만큼 활용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모바일이 굉장히 보급이 확산되면서 유선 인터넷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무선 인터넷, 무선 전화와 무선 인터넷의 단계로 이렇게 건너뛴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프로깅 했다고 하는데요. 개구리가 점프를 확 하는 것처럼 한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의 기술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모바일은 그 송전 타워를 이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점점마다 모두 다 이렇게 전화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유선 인터넷에 비해서 훨씬 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도 싸고요. 그다음에 단말기도 훨씬 더 이제 저렴한 것들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에 힘입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히나 모바일의 비약적인 이런 전파 속도가 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밑에 이렇게 굉장히 바닥을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픽스드 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유선 전화나 유선 브로드밴드의 어떤 구독률인데요. 보시면 그 인구 100명당 모바일 전화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결국 이제 모바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바일이 디폴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PC가 기존이 되고 모바일 서비스를 얹어서 개발했던 선진국의 상황과는 달리 그냥 처음부터 모바일을 디폴트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 아까 보셨던 이제 엠페사와 같은 그런 이제 모바일 기반의 금융 서비스라든지 보건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기반의 어떤 전자정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런 이제 인프라의 특징에 기반을 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하는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고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질문인데요. ICT나 전공자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진로가 있을 건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이제 큰 걸로 보면은 개발협력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공공섹터 이제 개발협력을 하는 이런 이제 그 공공 분야에서 특히 ICT와 관련해서 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이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방위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ICT와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을 좀 이제 채용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은 오프닝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과학기술 ICT를 포함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산하의 어떤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도 다양한 ODA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요. 키스디라는 이제 기관인데요. 여기는 연구원이고요. 국제협력본부, 연구본부라는 이제 본부가 있고 그 안에 개발협력연구실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쪽을 전공하신 박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ICT와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연구 같은 것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나 뭐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ICT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기관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들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이제 개발 협력을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글로벌 협력본부 산하에 굉장히 큰 팀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ICT나 디지털 정보 분야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IAC를 이제 또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 관련돼서 협력하는 이런 센터들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니아에서는 또 특히 월드 프렌즈 ICT 분야의 봉사단을 또 파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CT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이제 봉사단을 통해서 조금 맛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공공에서 찾아본다면 이런 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 뭐 SDS나 LG CNS나 이렇게 좀 굉장히 큰 이런 기업에서 초반에는 이런 이제 해외 ICT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확실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각기 거점을 두고 뭐 지사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IT와 관련된 이런 컨설팅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큰 ICT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ICT 뭐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 수요들이 ODA에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크로스 커팅, 범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 뭐 전자정보 분야, 그리고 뭐 보건 분야 이런 쪽에서 각각의 이런 IT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이제 함으로써 그런 거에 이제 대부분 그 ODA 사업들이 이제 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쪽에 이제 진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제 스마트 약상자 사업 같은 경우도요.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이죠. 우리나라의 IT 분야의 중소기업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신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ODA 사업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셔서 성장하실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한데요. IT 분야에서도 이렇게 좀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개도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창업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일 첫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봉사단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 운영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민간 쪽에서 점점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 섹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의 이런 기관에서 관련된 ODA를 하고 좀 더 이제 그 부문별로 특화된 이런 ODA 사업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ODA를 추진하는 스테이트 이분은 어떤 분들이 있으며 주요 이니셔티브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학생들 교내의 노동기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NPO나 기업, 뿐만 아니라 또 ICT와 국제협력 관련된 지식의 정성을 갖춘다면, 특히 기부소 성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조절해 보시기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 ICT 오기를 추진하는 지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외에 기부들이 어떤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ITU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U는 유엔의 산하 특별 그 부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구이고요.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ITU는 크게 몇 가지 이제 영역들을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혁신성과 관련된 개발입니다. 이 이제 그 ITU 자체가요, 원래 전기통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우정 서비스, 그다음에 뭐 텔레그래프 전시 이런 거를 이제 했던 그 국제기구가 발전을 해온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디지털 접근성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인클루전, 디지털 뭐 포용성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 접근성, 그다음에 그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도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접근성과 관련된 좀 더 하드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또 국제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는 기관이 ITU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월드뱅크도 디지털 분야, 디지털 개발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인프라 쪽을 많이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나 플랫폼, 그 다음에 뭐 브로드밴드와 관련해서 연결성, 접근성 하기 위한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 경제와의 연결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관련해서 디지털 신뢰, 안정성, 그다음에 디지털 산업, 디지털 전자상거래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그 지역별로 좀 플래그십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디지털 이코노미 포 아프리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이코노미 포 사우스 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디지털 경제에 조금 더 이제 촉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 펀드를 대고 있어요. 코디라고 해가지고요. 코디아 디지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신탁기금을 통해서 녹색하고 디지털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디지털 신뢰, 우리나라도 신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협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거는 우리나라도에 있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여기는 유엔 에스캅 앞에 이제 그 지역이죠. 그 산하에 있는 이제 정보통신교육원인데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기금을 대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서 관련된 ICT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ICT의 필요성 그리고 그 부분적인 효과를 기부하고 그다음 부정적 측면들은 무엇인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 말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바일 파이낸스, 그래서 모바일 금융 쪽을 이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에서 좀 박사하고 있는 김민진 연구원께서 좀 하셨던 연구인데요. 보시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모바일 이제 금융이 전파가 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케냐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이는 그래프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케냐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이제 모바일 머니가 보급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2017년 그림이긴 한데요. 케냐하고 탄자니아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모바일 폰을 소유한 사람들이 디지털 크레딧이죠. 디지털 신용대출을 활용했는지, 거기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면은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35%,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21%의 그 사람들이, 모바일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바일로 신용대출을 받는 거죠. 디지털 신용대출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그런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당연히 너무 쉽습니다. 이제 모바일 머니를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그냥 바로 빌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빌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빌리고 나면 내가 갚아야 하고 그다음에 갚지 않으면 내가 파산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까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손쉽게 클릭만 하면 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제 그 김민진 박사의 그 연구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그 늦게 돈을 내는 거죠. 연체율, 레이트 페이먼트의 비율이 뭐 60%, 50%까지 달한다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산하는 경우, 디폴트를 이제 하는 경우도 케냐의 경우에도 뭐 10%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거의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좋은 건데 파산하는 사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가 부족한가를 사실 보면은요. 일단 이제 이렇게 핀테크 기업들이 특히 이렇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디지털 크레딧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대출 업체가 이제 이제 은행의 규제를 받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모바일 섹터인가 아니면 이제 금융 섹터인가라는 약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좀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개도국에서는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모바일 섹터나 뭐 그 금융 섹터의 어떤 이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권을 이제 막 다툼을 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융합적인 서비스가 출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서로 이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도국에서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그레이 에리어에 있기 때문에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도 쉽지만 이렇게 또 룰대로 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이 나타났을 때 규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관이나 법규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이 이런 규제를 부유하게 피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보리를 이렇게 이제 적용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김민진 박사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소액금융 대출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이자를 이제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도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클릭하면 바로 대출이 되게 해버리는 굉장히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크레딧을 활용하는 사람들 자체도 금융교육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그리고 돈을 꼭 이렇게 빌리고 나면 갚아야 된다. 그리고 갚지 않으면 파산을 하게 되고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피해자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어떤 이제 법률 규제, 특히 이제 디지털 산업에서 융합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면 그런 융합 서비스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 룩폴이죠. 이제 어떤 규제의 허점 같은 것들을 악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더 이용자의 친화적인 특히나 개발협력 사업에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용자 친화적인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고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리터러시, 금융 리터러시가 될 수 있겠고요. 뭐 데이터 리터러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교육이 이제 같이
되어야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